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 사흘 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잠깐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5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은 사람. 도쿄 한복판에서 납치되어 바다에 수장될 뻔했던 사람. 독재자의 감옥에서 수천일을 버텨낸 사람. 그리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그는 30년 동안 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열어봅니다. 그의 가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문서. 그의 측근들이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은 증언.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질문. 왜 두 김씨는 단일화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대답.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1987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독재를 무너뜨렸다. 직선제가 쟁취되었다. 국민은 열광했다. 그러나 야권은 분열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단일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 군부의 후계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역사의 비극이었다. 교과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견, 협상 결렬, 상호 불신. 그게 전부입니다. 30년 넘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학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물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도 회고록에서 그 부분을 단 2문장으로 넘깁니다. 김대중은 단 한 가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파헤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서 발견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는 서류봉투, 날짜가 지워진 녹취록, 그리고 그의 비서가 임종 직전에 남긴 한마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198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아야만 1987년 12월 그날 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김대중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1987년 12월 16일 밤, 대한민국 전역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도 없는 진짜 선거.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섰습니다. 그해 투표율은 89.2%.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 분명히 원했습니다. 변화를, 민주주의를, 새로운 시대를.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두 사람은 모두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모든 여론조사가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나오면 이긴다고. 합치면 두 사람의 지지율 합계는 노태우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됩니다. 한 명이 물러서면 됩니다. 그러면 16년 만에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단일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노태우 36.6%, 대통령 당선. 김영삼 28%, 김대중 27%. 두 사람을 합치면 55%. 노태우보다 18%포인트 더 많습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18%포인트. 이것은 아슬아슬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되었다면 선거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넘게 이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돌아온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협상은 왜 결렬되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영삼 측은 여론조사를 원했고 김배중 측은 다른 방식을 요구했다. 협상은 결국 기한을 넘겼고 두 사람 모두 출마를 강행했다. 이것이 공식 역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 김배중 전 대통령의 개인 문서 일부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문서대. 대부분은 재임 기간의 공식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름이 없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자 이종구 박사가 처음 그 파일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날짜도 없고 제목도 없고 발신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2019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1987년 11월 선거 약 한 달 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상 단순한 정치적 협상의 결렬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외부 압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간접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외부 압력.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배중을 모르면 그 압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서해안의 작은 섬,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가난한 어촌마을. 이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김대중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전라도. 이 두 글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차별의 의미를, 배제의 의미를, 그리고 저항의 의미를. 수십 년 동안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은 중앙 권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권력은 항상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전라도는 항상 바깥에 있었습니다. 김배중은 이 구조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운업. 6.25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번 낙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그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던 날,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들과 겹쳐집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김배중은 야당 후보로 박정희에 맞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군부의 지원, 관권 선거. 그런데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주요 도시들에서. 그리고 개표가 진행될수록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박정희 표가 쏟아졌습니다. 최종 결과 박정희 53.2%, 김대중 45.3%, 약 100만 표 차이. 김대중의 측근들은 평생 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다음 해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김대중은 일본에서 반유신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호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KCIA 중앙정보부의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그를 배에 태운다. 공해상으로 나간다. 발에 무게추를 달고 바다에 던진다. 시신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다. 역사에서 그냥 사라진다. 그런데 그 배가 출발하기 직전 무언가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미국 CIA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5일 후 김대중은 서울 자택 앞에 버려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아주 중요해집니다. 1976년 그는 명동성당에서 유신철폐라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3.1 민주구국선언.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징역 5년.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짧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5월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그 학살의 책임을 김대중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란 음모죄, 사형 선고. 전 세계가 항의했습니다. 교황이 탄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과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망명이 허용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1985년 그는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렸습니다. 경찰이 막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택연금. 1987년이 올 때까지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시, 미행, 전화도청, 우편물 검열.
그리고 가끔씩 가족을 향한 경고. 직접적인 협박은 아닙니다. 더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직장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업 허가가 갑자기 취소됩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알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1987년 11월 선거 한 달 전에 걸려온 전화는 이 패턴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전화의 내용과 그 전화가 걸려온 이유를 파헤칩니다. 그해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1987년 여름.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6월 항쟁. 전국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풀고 함께 뛰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서울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명동에서, 신촌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외쳤습니다. 후원 철폐, 독재 파도. 그리고 6월 29일 전두환 정권의 2인자 노태우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겠다. 전국이 환호했습니다. 16년 만이었습니다. 1971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김영삼 또는 김대중. 문제는 둘 다 나오면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신문사마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하면 군부의 후계자 노태우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협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두 진영 사이에서 수십 차례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공식 회동, 비공식 만남, 중간 연락책을 통한 메시지 전달, 그리고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 공식적으로 기록된 회동은 5번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만남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김대중 책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 편의상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는 2016년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협상은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협상,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그가 말한 두 번째 협상,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식 협상의 핵심 쟁점은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김영삼 측은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영삼의 지지율이 김대중보다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김영삼이 유리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를 근거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측은 달라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친정권 성향이었습니다. 왜곡된 숫자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당원 투표나 국민 경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또 다른 인사, B씨는 훨씬 나중에 조용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87년 10월 초. 협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김대중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단일화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야권 후보에게 단일화를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 김대중의 측근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시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계하자고 했습니다. 김대중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협상에 임하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결정을 미뤘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시간을 끄십니까? 김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측의 선거자금 규모, 어디서 왔는지, 누가 되었는지.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단일화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재벌과 정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 두 단어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1987년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주요 재벌 그룹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베팅할 것인가? 군부가 원하는 후보는 노태우였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단일화하면 노태우는 질 수도 있었습니다. 재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그룹이 야권 후보 중 한 명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쪽에게? 김영삼 쪽에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영삼은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본사의 대부분이 경상도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김영삼은 다루기 쉽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재벌개혁을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자금이 김영삼 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한 선거 자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어도 결국 기득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대중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바뀌는가? 이 질문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산합니다.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번에 내 차례가 온다. 이것이 정치의 논리입니다. 김대중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단일화의 마지막 문을 닫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치가 아닙니다. 1987년 11월 어느 날 밤.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없습니다. 선거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매일 두 김 씨의 협상 결렬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날 밤 김대중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김대중 본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김대중은 평생 그 전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도 회고록에서 그 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흔적. 그 전화가 있은 다음날 아침. 김대중의 비서 씨는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침부터 표정이 다르셨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것이 기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결심이었습니다. 마치 짐을 하나 올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등에. 두 번째 흔적. 그날 오전. 김대중은 단일화 협상 실무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실무팀은 놀랐습니다. 드디어 진전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침묵.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김대중은 짧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흔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9년 김대중이 사망한 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족들은 서재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종의 개인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만날 사람, 확인할 사항, 읽어야 할 문서. 그런데 1987년 11월의 어느 날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딱 두 줄이었습니다. 오늘 밤 전화, 아들 이름이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이름이 나왔다. 이 두 줄을 이해하려면 당시 김대중의 아들들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김대중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그중 큰아들 김홍일은 아버지의 정치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는 김대중 가족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개된 안기부 문서들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미행, 통신감청, 주변 인물 사찰. 그런데 1987년 하반기, 그 감시가 갑자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홍일의 동선이 더 촘촘하게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더 자주 감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압박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 안기부와 연결된 민간 인사. 공식적인 연결고리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정권과 야권 사이의 그림자 채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추정. 군구 내부의 온건파. 무리한 선거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하는 세력. 그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야권의 자발적 분열을 유도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정.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섬뜩한 추정인데, 김영삼 측과 연결된 누군가. 반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김대중에게 개인적인 압박을 가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전화 이후 협상에서 김대중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높였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협상 시한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대중에게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왜 단일화가 실패했습니까? 그는 잠시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그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면, 만약 아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었다면, 김대중은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선거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들을 위해? 아니면 더 복잡한 계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1987년 12월 선거 당일 밤 개표방송 앞에 앉아있던 김대중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졌습니다. 예상대로. 그런데 그의 반응이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전국 1만 3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2,4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 그 표들이 개표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의 선거 캠프는 서울 마포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선거 캠프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표 방송이 시작되면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하거나 긴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캠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본인은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보좌진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8시. 초기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 가능한 초반 흐름이었습니다. 농촌 지역 표가 먼저 집계되는 경향이 있었고, 농촌은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이었습니다. 대도시 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캠프 안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직 서울 표가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대중은 고개를 끄덕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후 10시, 서울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달랐습니다. 김대중은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에서 노태우와 김영삼이 표를 나눠 가졌지만 전라도 외의 지역에서 김대중에 대한 지지는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노태우 1위, 확실. 자정 이전에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캠프 안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젊은 운동원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여성 지지자가 이럴 수가를 반복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빌딩들의 불빛.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좌관 D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선거가 끝났다는 뜻인가? 수고했다는 뜻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다른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는 한국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충분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습니다. B씨가 나중에 도달한 결론은 이랬습니다. 선생님은 결과에 안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훨씬 나중에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겠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일화가 됐다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987년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 김대중은 그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영삼 후보를 원망하십니까? 원망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김대중은 가장 긴 침묵을 보였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그가 이 질문에 내놓는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수사로 이해했습니다. 패배한 정치인의 체면 유지, 책임 회피. 그런데 만약 그 문장이 진짜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가피함이었다면, 아들의 이름이 거론된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는 선거를 포기한 것이었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위협 앞에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재 권력이 아무리 압박해도 그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 한 통에 선거를 포기했다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첩에 남은 두 줄. 오늘 밤 전화. 아들 이름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전화는 협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경고와 협박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협박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이미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화가 경고였다면 아들 김홍일에 대한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면 김대중이 그날 밤 내린 결론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버티는 전략, 살아남아서 다시 싸우는 전략. 1992년 그는 다시 대통령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졌습니다. 1997년 그는 네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 안기부를 대폭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했습니다. 정치 사찰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홍일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7년 그 밤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됐습니다.
그 말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침묵과 가족의 안전을 맞바꾸는 거래. 권력은 그것을 원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과 함께. 지금은 물러서겠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1988년 봄, 선거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그림자가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김대중은 어디 있었을까요? 동교동 자택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정치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안에서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평생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십 건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들은 정보, 느낀 것들. 그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쓰는 것이 생각을 정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그의 기록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87년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이 왔는지,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언젠가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의 비서가 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그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기록들을 절대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사도 안 된다고. 오직 본인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한 페이지를 봤습니다. 실수로 봤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안기부와 연결된 사람으로 알려진 민간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1987년 11월. 1988년은 김대중에게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한 해였습니다. 13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출마했습니다. 동교동 지역구에서. 당연히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는 50 청문회를 주도했습니다. 50 청문회.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광주 학살을 국회에서 파헤치는 청문회. 전국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전두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청문회에서 주목한 것은 광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기부의 정치 개입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선거 개입, 야당 인사사찰, 비공식 압박 채널. 그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원이라면 알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했습니다. 안기부 출신의 한 전직 관리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청문회에서 하는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지? 이건 내부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987년 11월에 그 전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단순히 압박만 한 것이 아니었다면, 무언가를 알려주기도 했다면, 이것이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층을 드러냅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단순한 협박자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는 이른바 이중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권력 쪽에도 발을 걸치고
야당 쪽에도 발을 걸치는 사람들, 정보를 양쪽에 팔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백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진실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전어를 건 사람이 이런 유형이었다면 그는 김대중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튀어나온 그 구체적인 정보들. 1989년 김대중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는 여러 명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관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는 미국 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1987년 선거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했던 한 미국 측 인사의 메모가 나중에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Mr. Kim expressed that the 1987 election outcome was not purely the result of political miscalculation. He suggested there were external factors he was not at liberty to discuss publicly.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김 씨는 1987년 선거 결과가 순전한 정치적 계산착오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 이것이 미국 측 기록에 남아있는 김대중의 1987년에 대한 유일한 간접 발언입니다. 1990년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정당, 세 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김대중의 반응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측근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동지가 군부와 합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했느냐고. 김대중은 짧게 말했습니다. 1987년에 이미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987년 협상 당시 그가 받은 정보와 연결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김영삼과 재벌 자금의 연결, 그리고 군부와의 암묵적 거래. 김대중은 1987년에 이미 그 구조를 파악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은 그 구조의 공식화였을 뿐입니다. 1992년 12월 18일 또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야권이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혼자 야당 후보였습니다. 상대는 김영삼이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 여론은 팽팽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김대중이 앞섰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김영삼이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김영삼 41.9%, 김대중 33.8%, 약 8%포인트 차이. 1987년보다 훨씬 좁혔지만 역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배 직후 김대중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측근들도 몰랐습니다. 아내 이희호 여사도 회고록에서 그 순간을 갑작스러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술렁였습니다. 3번의 대통령 도전, 수십 년의 민주화 투쟁, 사형 선고, 납치, 가택연금, 그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 선거에 한 번 지고 갑자기 영국으로 가겠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가 케임브리지로 떠나기 전 동교동 자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권의 수첩대, 서류더미들, 오래된 문서들. 일부는 버렸습니다. 일부는 상자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맡긴 것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문서들 중에 이름 없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연구자 이종우 박사가 발견한 그 파일. 그 파일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임 기간의 공식 문서들과 함께 이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재임 기간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파일을 공식 기록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케임브리지에서의 시간 1993년부터 1994년까지 김대중은 이 시기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공부했다. 책을 읽었다. 강의를 들었다. 젊은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한국학연구소의 당시 기록을 보면 그가 단순한 방문학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특정 분야의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 연구, 민주주의 이행 과정, 그리고 선거 개입과 정보기관의 역할에 관한 비교 연구. 학문적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995년, 그는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선언 3년 만이었습니다.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말을 번복했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가 귀국한 시점을 주목하십시오. 1995년은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 수사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5.18 광주학살 책임, 뇌물수수, 비자금.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80년대 안기부의 활동에 관한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은 그 시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1997년,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와대 집무실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국가안전기획부. 그가 수십 년 동안 감시받고 도청당하고 사찰당한 그 기관. 그는 취임 첫 주에 안기부 원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직후 안기부는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담당 부서가 해체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일들이 봉인되었습니다. 어떤 파일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안기부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1987년 선거와 관련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내용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흑색 처리된 채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7년 11월 대선 관련 야권 내부 동향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측에 대한 정보작전은 계획대로 진행 중. 효과 있음. 정보작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흑색 처리된 부분에 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해 말, 김대중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는 오래된 지인 한 명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지인의 구술 증언 형태로 한 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열람한 연구자가 내용의 일부를 학술 논문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그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구술 증언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는 1987년 선거 전 자신이 경험한 외부 압력의 성격이 단순한 정치적 협박과는 다른 차원이었음을 만년에 가까운 사람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내용의 공개는 자신의 사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자신의 사후로 미뤄달라. 그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모든 조각을 모을 시간입니다. 30년에 걸친 침묵, 이름 없는 파해, 2줄짜리 수첩 메모, 미국 외교 문서, 안기부 보고서의 흑색 처리된 부분, 그리고 죽기 전 가까운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 말.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먼저 확인된 사실들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 1987년 11월, 선거 약 한 달 전. 김대중에게 정체불명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첩에 남은 기록. 오늘 밤 전화. 아들 이름이 나왔다.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 그 연락 이후 그의 협상 태도가 변했습니다. 실무팀이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안기부는 당시 김대중 측에 대한 정보작전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공개된 문서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네 번째, 그는 평생 1987년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공개해달라는 조건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기록관에 출처불명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 파일은 개인적 차원의 외부 압력을 시사합니다. 이 5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단순 협박. 안기부 또는 그와 연결된 인물이 김대중에게 연락했다. 아들의 신변을 위협했다. 김대중이 굴복했다. 단일화를 사보타주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들 이름이 거론된 전화 한 통에 굴복했다고? 그리고 만약 단순 협박이었다면 왜 사후에 공개하려 했을까요? 단순 협박의 피해자라면 살아서 말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을 얻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B, 복잡한 거래.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압박이 섞인 복잡한 제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번 선거에서 물러선다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다시 나오십시오. 그때는 다를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김대중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1987년에 지는 것이 1992년에 이기기 위한 조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 그는 단독으로 출마했고 노태우 정권의 방해가 1987년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나리오 C입니다. 이것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이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나리오 씨, 김대중이 알고 있었던 것. 1987년 11월, 그 전화가 오기 전에 김대중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1987년 선거가 설령 단일화가 되어도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 결과 자체가 조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 이것은 황당한 음모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971년 선거를 기억하십니까?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었던 그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 표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김대중 측은 당시부터 이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1971년 선거와 관련된 내무부 문서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열람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1971년 선거 과정에서 행정력이 개입된 증거가 있다. 행정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투표와 개표 과정에 국가기구가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971년에 있었다면 1987년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987년 선거 직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선거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99건이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이상합니다. 민주화 이후 첫 번째 직선제 선거에서 99건의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다양했습니다.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과정의 불법 개입. 대부분의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 소송들을 지원했던 변호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선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미 퇴임한 전직 대통령 김배중 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발표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전 대통령님, 1987년 단일화 실패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김대중. 그는 잠시, 정말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청중은 이것을 철학적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원로 언론인은 나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일화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에게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C의 핵심입니다. 만약 1987년 선거가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선거였다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노태우가 이기도록 설계된 선거였다면 그리고 김대중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그 전화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통고입니다. 당신이 이겨도 질 것입니다. 그러니 명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실패. 그것이 공식 이유가 되면 선거 조작 의혹이 묻힙니다. 당신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리고 당신은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그 전화의 실제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김대중의 침묵은 피해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공모자의 침묵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공모, 살아남기 위한 공모, 더 큰 미래를 위한 공모. 그러나
공모는 공모입니다. 그가 1987년 선거 조작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조작을 덮는 데 협력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말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기 때문에, 희생자이면서 협력자였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5세. 임종 직전.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김홍일, 그날 병실에 있었던 그는 훨씬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사후에 공개해달라고 부탁한 그 말. 그 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관을 부탁받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는 이미 공개되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형태로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이름 없는 파일처럼.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진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파일 속에, 수첩 속에, 봉인된 구술 증언 속에, 흑색 처리된 문서 속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김대중이 1987년에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 시절의 많은 것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이 속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본래 신념이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87년 12월의 그날 밤, 개표방송 앞에 앉아 됐습니다 라고 말한 그 남자는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봉인이 풀리는 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봄, 서울 어딘가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낡은 상자입니다. 아마도 종이박스일 것입니다. 아마도 먼지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서재 구석에 또는 창고 안에 또는 어떤 기관에 봉인된 서랍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명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명도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자는 영원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의 진실은 영원히 진실이 아닌 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첩의 두 줄, 연구자가 발견한 이름 없는 파일, 미국 외교문서의 한 문장, 안기부 보고서의 흑색 처리된 부분, 비공개 구술 증언, 임종 직전 나오지 않은 목소리. 이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로 모으면 윤곽이 보입니다.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 형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히 야권 분열로 진 선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설계한 것은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 세력과 그들과 연결된 재벌 자본, 그리고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원했던 외부 세력. 김대중은 그 설계를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우다 지면 다음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겁함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역사에서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장렬하게 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가? 김대중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1997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를 개혁했습니다. 그가 1987년에 맞서 싸우다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5년을 더 권력의 그늘에 머물렀습니다. 광주의 피는 더 오래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는 더 오래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은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1987년에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면, 선거 과정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국민이 그 진실을 알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김대중은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때로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기다림과 모른 척이 더 큰 것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지혜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을까요? 2013년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름 없는 파일을 발견한 연구자 이종우 박사. 그는 그 파일을 발견하고 나서 한동안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가 결국 발표한 논문은 조심스러운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사한다. 추정된다. 간접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학자의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침묵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진실은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겹, 공심 역사. 야권이 분열해서 젖대다. 단일화 실패. 정치적 판단 착오. 두 번째 겹, 이 영상이 파헤친 것들. 전화, 압박, 재벌 자금, 미국의 선호, 안기부의 정보작전. 세 번째 겹,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 안에 있는 것.
우리는 두 번째 겹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겹은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봉인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언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면 봉인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2003년 그는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전 대통령님, 대통령직을 마치신 지금 1987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김대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딱 한 문장.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기자는 다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말, 역사적인 평가, 반성이나 변명. 그런데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1987년 12월 서울의 기온을 찾아봤습니다.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추위는 날씨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겨울 그의 안에서 느낀 추위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날 밤의 추위, 아들 이름을 들은 순간의 추위, 선택을 내린 후의 추위,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추위. 그 추위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갔습니다. 그의 침묵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남긴 것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름 없는 팔, 흑색 처리된 문서, 봉인된 구슬주먼, 열리지 않은 상자. 그것들이 언젠가 말을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결국 말을 합니다. 늦게, 아주 늦게.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그날을 조금 앞당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이 질문을 기억하는 한, 봉인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1987년 겨울,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